네, 오늘 통신및 네트워크 개론 7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퀴즈를 볼 거고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30분간 퀴즈 1을 보겠어요. 어, 퀴즈는 홈워크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뭐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뭐 다 가져오면 되겠어요. 예, 다들 그냥 자동으로 채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트루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뭘 계산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30분 동안 볼 거고, 그러고 나면 수업을 할 거예요. 예, 남은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은 3월 17일까지 마치면 되고, 시작하면 30분 주어질 거고, 30분 딱 지나면 그냥 어, 자동으로 끝이 나니까 오픈 코스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시간을 30분을 확보를 한 다음에 퀴즈를 봐야 되겠어요. 핸드아웃 4 챕터 3는 계속 조금씩 고쳐서 특히 오늘 좀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챕터 2 마지막 부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조금 하고 바로 챕터 3 이서넷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챕터 2의 요 마지막에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좀 공부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보기로 합시다. 일단 리뷰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최적화 관련돼서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경우는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배운 어떤 뭐랄까요? 포멀리즘이란 게 있죠.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 한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subject to 한 다음에 constraint가 주어지는 그 형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때 적용을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엔지니어링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어떤 결정이든 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학과에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학과 학생이고 같은 학년이고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인생에 있어서 여러 디시전을 내리는 경우에 다르게 디시전을 내리는 이유는 이 컨스트레인트 셋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비유를 하면서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설계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쯤 됐을 때 이게 도대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니까 앞에 거대한 이 암흑 구름이 하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2학년을 마치고 병역을 필요할 것인지, 3학년을 마치고 할 것인지, 4학년을 마치고 하려다가 뭐 대학원에 못 가면 망하는 거죠. 백수가 될 수 있잖아요. 갔다 와서. 그냥 뭐 선배들처럼 대학원에 가서 병특을 할까, 뭐 석사만 마친 다음에 석사 석사 병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고, 지금처럼 박사 뭐 있고, 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디 놓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다가, 일단 뭐 빨리 병역을 필요하고 나서 인생을 설계하자. 이래서 그때 이제 다행히 시력이 나빠서 방위였어요. 1년 6개월. 지금은 현역이 1년 6개월이죠. 방위를 뭐 할 때쯤 돼서는 이제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유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방위를 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워크맨이라는 게 녹음기 같은 거 있죠. 허리에 이렇게 잘 찰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캐뷸러리 22,000 테이프를 꽂아놓고는 이제 계속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 방위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길 가다가 고참한테 보이면 뭐 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방위 마치고 그 자대라 그러는데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밖에 간 거예요. 뭐 사실 병영 내에서야 참고로 방위는 대부분이 군에 복무했어요. 지금 공익처럼 어디 동사무소 이런 데 있지 않았어요. 하여튼 군대 저는 아침부터 이제 군부대까지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가지고 어쨌든 사격 훈련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장교들 뭐 하사관들 잘 안 보이니까 이 고참들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중에서 대학 다니던 놈 나와 이러는 거예요. 나갔죠. 그랬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자기는 뭐 대학을 안 다녔는데 너는 대학 다녀서 좋으냐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험악한 소리를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워크맨을 달고 군부대 출퇴근을 한다. 예. 뺏겨서 아마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죠,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종이에다가 제가 그날 암기할 걸 단어와 예문을 다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얇으니까 숨어서 이렇게 보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3, 4개월, 4, 5개월 지나니까 분위기를 좀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녹음기를
어떻게 숨겨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복학을 해서도 계속해서 듣고 다녔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 대학교 동기들은 준호가 음악을 참 좋아하나 보다. 언제나 이어폰을 꽂고 다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착각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특히 최근처럼 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여러분의 그 참 개발세발 쓴 영어를 아름답게 고쳐줄 수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실력이 더 빛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뭐 단기 유학이나 이런 걸 다녀보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말은 하면 할수록 느는데 가장 어려운 게 장문이에요. 근데 장문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여러분이 어쨌든 문법에 최대한 맞게 여러분의 뜻을 정밀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윤문을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고쳐줘요. 뭐 관사 이런 것도 심지어 다 알아서 얘가 다 고쳐줘요. 전치사 이상한 거 다 고쳐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국제적인 인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예. 실제로 말이죠. 그렇죠. 예.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휘가 부족하면 말이 잘 안 돼요. 예.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뭐 요즘 블루투스 이런 게 있으니까 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영어 단어 같은 거 들으면서 계속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난번에 이제 최적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최적화를 달리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잔소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유학을 갔다 와서 제 동기들이랑 얘기하다가 유학을 안 갔다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뭐 중산층 가정에서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한테 경제적으로 의존 안 하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부모님들이 뭐 연로하시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학도 안 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뭐 그러면 유학 온 사람들이 다들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고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최적 솔루션을 더 작은 조그만 셋에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이 컨스트레인트 셋이 여러분이 파악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리스트릭티브한 컨스트레인트가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언제나 여러분이 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여러분 선배나 이런 사람들 말도 듣지만 또 좀 더 큰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친한 교수라든가 뭐 부모님의 친구라든가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냐면 수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할 때 이 페어니스 문제에 대해서 좀 봤어요. 어떤 크라이테리언 하에서는 예를 들면 맥스로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winner takes it all 뭐 이런 솔루션이 나왔죠. 심지어 맥스 썸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죠. 문제가 그냥 이렇게 특이해서 그래요. 항상 맥스 썸과 맥스가 같은 솔루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맥스 썸이 소위 말하는 유틸리테리언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도 철학 시간에 요즘은 국민윤리라는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과목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거 다 했거든요. 철학 사조 배우고 이랬는데 도덕 시간에 절반은 반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절반은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게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라는 게 간단해요. 그냥 sum of utilities를 maximize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매우 위험하죠. 우리가 봤던 솔루션도 어땠어요? sum of utilities 했더니 winner takes it all 이렇게 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리주의라고 주장하는 게 한 명이 다 가져, 잘난 놈이 다 가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또 어때요? 극단적인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가 막 번성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뭐 자유로운 무제한 주고 그랬더니 어때요? 위너가 다 가져가는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초기에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과격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냥 다들 평등하게 하자. 예를 들면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좀 저항을 받으니까 우리 미니멈을 맥시마이즈 하자. 그래서 맥시민 또는 맥스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죠.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했던 게, 그러면 맥스도 아니고 맥시맥스라고 하기도 해요. 미니맥스도 아니고 맥스민도 아니고 뭐 하여튼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나온 게 놀랍게도 유틸러티의 곱을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어땠어요?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모노톤 펑션으로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사실상 최적 솔루션은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냐면 이 유틸러티를 로그 함수를 통과시켜서 어떻게 보면 유틸러티가 이렇게 증가하면 그전에는 이게 유틸러티 vs 유틸러티면 이렇게 증가하는데 유틸러티 vs 로그 유틸러티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 좀 많은 유틸러티를 내는 녀석한테 너무 큰 웨이트를 안 주고 오히려 이렇게 좀 서프레스를 한 다음에 마치 맥스섬처럼 한 거죠. 예, 그렇게 했더니 좀 나아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솔루션을 프로포셔널리 페어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셔널 페어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경우에도 또 다른 이름이 다른 솔루션에도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그런 흥미로운 크라이테리언이다. 이런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관련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요걸 보도록 합시다. 아니죠. 밑에 있을 거예요. 네. 네, 요 그림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눠놓고 이제 레이어를 나눠놓고 디자인을 하는데 핵심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애플리케이션에 인디펜던트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설명을 읽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만들어 놓지 않고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들이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레이어의 인풋, 아웃풋만 다 스페시파이 해놓고 그다음에 이 레이어에서 일어날 로지컬 또는 뭐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오퍼레이션만 딱 정해놔요. 그러고 나서 제조사가 알아서 그 스펙에 맞춰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제조사들이 그 스펙에는 맞는,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는, 하지만 만드는 기술은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던 것 같지만, 제가 처음에 노트북, 그러니까 2004년에 왔을 때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있었는데, 한국에 왔더니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싶은데 보니까 와이파이 칩이 안 들어 있어요. 제 노트북에. 그래서 보니까 PCMCIA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슬롯에 이렇게 꽂으면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회사 제품이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샀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잘 쓰고 나중에 예를 들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둘 다 갖고 있던 걸 뜯어봤어요. 뜯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샀던 거는 똑같은 그 사이즈인데 뜯었더니 그 안에 DSP 칩과 FPGA 칩이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회사의 모델도 똑같은데 뜯어봤더니 ASIC 칩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회사의 같은 모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처음에 마켓에 낼 때는 사실 마켓에 내는데 DSP랑 FPGA를 넣어놓는 건 바보짓이죠. 굉장히 범용 칩을 넣어놓은 거니까. 근데 마켓에 빨리 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마켓을 점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자기들 제품이 마켓에서 잘 팔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굽는다 그러죠. 예, 들어가면은 이제 팹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오래 비싸게 드는데 자기들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는 요 가격으로 칩을 뭐 10만 개를 해놔도 다 팔리겠다. 100만 개를 해도 다 팔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들 조그만 게 있잖아요. 뜯어보면 그런 거 보고는 뭐 그냥 만들면 되지 싶지만 실제로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두 개 만들려고 넣을 수 없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이 TSMC 찾아가가지고 요 칩 도면 갖고 와서 이거 두 개 만들려 그러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천억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두 개에 2천억 원이 들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만 개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100억 원. 그러니까 두 개 만드는데 2천억 들고 100만 개 만들기 2,100억 원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많이 팔 수 없으면 처음부터 그런데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극단적인 비유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동일한 제품, 동일한 인풋 아웃풋을 갖고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이 테크놀로지를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굉장히 고가의 부품을 쓰지만 자동화를 해서 뭐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저가의 부품을 네, 하여튼 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맙시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레이어를 나눠 놓으면 나눠 놓고 인풋 아웃풋을 디파인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시장 자체가 커질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레이어를 나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우리 어떻게 나누자. 그런데 그 나눌 때 잘못 나눴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누가 가시 있어서 최적화를 하면 이 시스템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레이어를 나눌 때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요 인풋 아웃풋에서 넘겨줄 때 요것만 넘겨주도록 쫙 디자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책에 약간 힌트가 나오는데 이 인터넷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많이 도입했는데 한참 그 2000년대 중반쯤에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레이어가 있잖아요. 나눠놨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잠깐 내가 레이어 1, 2를 묶어가지고 레이어 1, 2를 묶어서 제품을 내는 거예요. 본래는 나눠놓은 거는 여기 제품 따로 내고 낸 다음에 서로 붙이면 그냥 돌아가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묶어요. 아니면 이렇게 묶어요. 묶어놓고는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묶어놓은 그 세 개를 묶어놓은 인풋 아웃풋만 맞춰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디어로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좀 잘못 나눠 놓은 것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연구도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번 나눠 놓으면 그냥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뭐 크로스 레이에서 조금 좋아지잖아요.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눠놓고는 여기서 내려갈 때까지 가격을 낮춰놨어요. 나눠놓고 여기서 어떤 회사가 내려갈 때까지 가격을 낮춰놨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레이어를 한꺼번에 붙여놓은 제품을 내가 만들 텐데 최적화했더니 20%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가격은 얼마로 낮아졌는데 가격은 사실 우리가 아직도 마켓에서 크게 뭐 잘할지 못할지 몰라서 만들었더니 20%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저거를 20%를 더 주고 20%더 좋아지게 할 건지 아닌지 이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기하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회사들이 보면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 그냥 좀 안 팔리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뭐 적자가 몇 천억씩 발생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번 팹에 들어갔다 놓으면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네, 매우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레이어를 봅시다. 그래서 더 인터넷 5 레이어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피지컬 레이어라는 것이 있고 말 그대로 얘는 핵심이 뭐냐면 얘는 피지컬한 시그널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뭐 로지컬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 위에는 다 로지컬하다고 보면 되고 여기는 정말 피지컬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피지컬 레이어에 있는 그 설명을 찾아보면 어떻게 알아? 결국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중에서 일부인 라디오 웨이브를 뭐 센터 프리퀀시 얼마에 몇 초 동안 뭐 얼마를 진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펄스 쉐입이 어쩌고 하는 그 우리 디지털 통신 전자과학 그걸 배우는 걸 주로 여기서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저 같은 피지컬 레이어 전공자들은 여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쪼개가지고 조금 쪼개서 절반 정도도 더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여기만 한다는 사람보다는 전체적으로 저기서 다 같이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제가 말했듯이 여기서는 피지컬 시그널을 좀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공과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사인 코사인 뭐 e to the j 2 파이 fct 이런 거 잘 못 다루거든요. 물론 전자과 학생들도 절반은 잘 못 다루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전자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여기부터 위에는 컴공과에서 한다라고 봐도 거의 뭐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호스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써서 뭔가를 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아웃룩을 써서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컴퓨터 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쳐가지고, 물론 그 컴퓨터도 하드웨어긴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로지컬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이메일 쓰고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샌드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예. 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어때요? 예. 어떤 데이터 덩어리를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주는 거예요. 요 프로토콜을 정해놔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놈이 작동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TCP라는 녀석이 작동해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IP라는 그 녀석이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섯 레이어에서 다 파이, 뭐 링크, 네트워크 뭐 이렇게 돼서 각각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 있는 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부르면서 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과 TCP라는 프로토콜 두 개를 주로 하는 것이, 요 두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더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저처럼 파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서넷에 대해서 배울 텐데, 거기서 요 레이어 얘기가 다시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기기가 L1 레이어의 기기다라고 하면은 걔는 이 시그널, 피지컬한 시그널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L2 레이어의 뭐 어떤 기기다라고 하면은 걔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IP 패킷 있잖아요. IP 패킷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패킷 헤더를 보지 않는 거예요. 걔는 딴 놈이에요. L3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요 네트워크 레이어잖아요. L3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걔는 이렇게 까가지고 시그널을 IP 어드레스를 직접 보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레이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다음 이제 몇 주 동안 L1, L2, L3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요. L1 레이어에 있는 L1 기기다라고 하면 걔는 정말 피지컬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녀석이에요. 그 위에는 안 봐요. 위에는. 뭐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L3라 그러면 걔는 IP 어드레스를 보는 거예요. 관심 있어요, 걔는. IP 패킷을 다루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L3 라우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트북이 L3 라우터에 연결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부터 레이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패킷이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하나 내려갈 때마다 일종의 그 위에 있던 패킷을 봉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전작과에 여러분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학교에 뭘 내야 돼요. 그럼 요즘 뭐 포비스 가서 내면 되지만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 봉투가 있어요. 봉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서류를. 그 다음에 수신처 어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어떤 우체국에서 여러분 걸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어떤 큰 봉투에 집어넣어서 또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엔벨로프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전 단계에 있던 어떤 패킷.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패킷이라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잘라 놓은 걸 패킷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레이어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패킷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위에 레이어에 있던 패킷을 감싸 안으면서 새 패킷을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쭉쭉쭉 들어가는데 물론 어떤 때는 자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기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걔를 어떻게 하냐면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줘요. 그래서 미디엄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시그널이 왔어요. 쭉쭉쭉 와서 라우터에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L3 라우터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얘는 레이어 피지컬 시그널을 받아서 레이어 1이 뭐냐면 레이어 2로 올려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투를 한번 뜯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뜯어서 안에 내용물을 올려주고 한 번 더 뜯어서 또 올려주고 그러면 얘는 뭐 하냐면 거기 있는 IP 패켓이라고 돼 있는 봉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적혀 있는 수신 IP 어드레스를 보고 무슨 짓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은 좀 잡히죠. 예. 그래서 봉투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 싸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L3라 그러면 까서 읽어보고 다시 봉투를 또 싸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IP 헤더 얘기를 하면서 책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책섬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 에러 디텍션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에러 디텍션 코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만한 에러 디텍션 케이퍼빌리티와 요만한 에러 코렉션 케이퍼빌리티까지 갖도록 우리가 어떤 뭐 패러티 비트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라우터들이 IP 어드레스 까서 읽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던 거예요. 그걸 읽어서 보내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헤더에다가 굉장히 복잡한 오류, 뭐, 검출, 심지어 커렉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으면 라우터들이 어때요?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대기열이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다 드랍돼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더만 딱 읽고, 그렇죠? 헤더의 인테그러티, 그러니까 얘가 무결성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냥 오케이 하고 보내버리도록 예전에 설계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L3 라우터 이렇게 말하면 쟤는 IP 패켓까지 레벨까지 보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중간에 라우터가 하나만 있는데 실제로 라우터가 두 개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하나 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서 얘는 L3 라우터니까 레이어 3까지 갔다가 또 가려는데 여기 있는 놈이 예를 들어서 L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레이어 1인 상태에서 그렇죠? 또 다시 내려서 올리고 이렇게 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레이어 3는 IP라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어떻게 되냐면 패킷 하나의 딜리버리에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4에서 보면 엔드-투-엔드 패킷이라고 돼 있잖아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여기서 TCP라는 프로토콜이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여러 개의 패킷으로 만들어서 보낼 때 말했지만 액놀리지먼트 날라가고 거기서 윈도우 사이즈 조정해서 윈도우 사이즈 남은 게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조정을 해서 플로우 컨트롤 같은 걸 하는 게 여기예요. 자, 이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가지도록 인터넷을 설계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예, 놀랍게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테크놀로지 인디펜던스뿐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 인디펜던스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껏해야 FTP나 이메일 보내는 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갖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 아래 프로토콜이 알아들을 수 있게만 하면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전화라든가.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토폴로지인데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TCP, IPO 이렇게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쌍방향으로 사실 어느 게 소스고 어느 게 데스티네이션인지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냈어요. 기존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더 인터넷이 있으면 두 개의 노드를 딱 잡은 다음에 얘가 소스, 얘가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세요. 뭐가 소스고 뭐가 데스티네이션인지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라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컴퓨터예요. 하나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라고 불리고 또 다른 컴퓨터가 서버라고 불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파일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웹 브라우징을 한다고 해봐요.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글, 여기 책에 구글 사이트에 있는 뭘 가져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리퀘스트를 날리겠죠. 그때는 내가 소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스트가 예를 들면 소스가 돼서 날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받아가지고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소스가 돼서 파일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요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이란 것은 처음에 퀘어리를 날릴 때만 해도 소스 데스티네이션이었는데 딱 링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보냈던 얘가 소스가 돼서 얘한테 쫙 보내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해서 패킷이 잘 가도록만 만들어 놨더니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잘 만들어서 왜냐하면 시메트리컬하니까 뭐 바꿔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P2P라는 것도 뭐 그런 종류인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알아보고 여러 놈 보고 달라고 해서 받아가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런 요즘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책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주로 클라우드라고 하면 저장하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이름이 그때는 클라우드 이런 폼나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리모트 컴퓨팅. 그다음에 특히 리모트 컴퓨팅 중에서 리모트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최근에는 불리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짓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잘 못 짓는 종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안타깝게도.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과 그 좀 성향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장명을 잘 부탁해야 돼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괜히 여러분이 테크니컬하게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어쨌거나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 뭐가 좋으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최근에 AI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듣는데 어떤 AI 모델을 또는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컴퓨터로는 그 트레이닝을 시키면 한 석 달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어떤 뭐 회사의 어, 서비스를 구매를 해요. 구독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딱 데이터셋을 주고 그다음에 노드를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든 다음에 거기다 주면 뭐 얼마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는 가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뭐 예를 들면 3시간 만에 다 트레이닝을 해서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저 멀리에 아주 컴퓨팅 파워가 뛰어난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데이터를 거기다 주고 컴퓨팅을 거기서 시키고 결과를 받는 거죠. 그 결과를 받아서 결과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여러분 컴퓨터로 뭐 예를 들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 아주 조그만 시스템에 그 트레이닝된 코에피션트를 잘 넣어주면 뭐 자동차가 예를 들면 뭐 사람도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모트 컴퓨팅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유용하고 인류 전체로 봐서도 괜찮은 방법이죠. 안 그러면 컴퓨터를 자꾸 새로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뭐 올려놨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예전에 조선 시대 때 그, 그 조선 왕조실록을 네 군데에 창고에 넣어놓죠.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강화도에 넣어놨더니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인가요? 그 사람들이 홀랑 들고 가버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져가고 뭐 이러는 게 뭐 불타고 임진왜란 때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똑같은 카피를 여러 군데 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디 사고가 나더라도 안정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소중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군데 두면 컴퓨터가 뭐 다운되면 어떡하지? 하드가 이거 부서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보통 하는 방법이 뭐죠? 예전에는 그냥 똑같은 카피를 떴죠. 그리고 하나가 부족하면 둘, 뭐 또 걱정되면 셋, 그 다음에 결합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죠? 좀 뭔가 믿음이 가죠. 특히 유명한 회사들.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올려놓은 걸 프랑스에도 하나 해놓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다 저장해 놓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 아까 코딩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요 데이터를 분산해서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쪼개가지고 이 부분은 저기 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6군데 저장했는데, 3군데까지는 없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요. 아주 재밌는 방법들로 나중에 잠깐 소개가 돼요. 우리 책에서도. 혹시 궁금한 학생은 파운틴 코드 이렇게 찾으면은 또는 랩터 코드 이렇게 찾으면은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것도 결국은 이 간단한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이 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애플리케이션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네트워크가 빨라지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많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세상이 된 거죠. 뭐 컨텐트 디스트리뷰션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건데 얘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으면 유튜브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가져와야 될 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에다가 또 갖다 놓고 그래서 뭐 오센티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디텍션 뭐 누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로컬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회사들이 도미넌트하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것에서 전체적인 팔러시를 놓고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그다음 미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죠.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자, 멀티캐스트와 애니캐스트는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멀티캐스트는 뭐죠? 어떤 그룹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애니캐스트는 그룹을 딱 정해놓고 거기 있는 한 호스트라도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서비스들도 언뜻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소스 데스티네이션 간에서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TCP/IP랑 뭐 어떻게 관련있지 싶지만 이거를 뭐 바꾸고 막 해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멀티캐스트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하는 선배들이 맨날 멀티캐스트 얘기만 했어요. 자, 그다음에 푸시 풀인데요. 여기도 있지만 이 풀이란 것은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푸시라는 게 좀 흥미로운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자회로 2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어,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일부 학교들은 여러분이 설계 과제 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과 설계 과제 하는 정도의 시간을 전자회로 1 파이널 프로젝트, 전자회로 2 파이널 프로젝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파이널 프로젝트 이런 온갖 과목의 파이널 프로젝트로 다 해야 했어요.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수업 저 수업 듣다 보니까 어셈블리 코딩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Z80이라는 CPU가 있어요. 8비트. 그것도 배우고 모토로라 68,000, 그다음에 80 계열 다 배웠어요. 다 해야 됐어요. 예.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도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괜히 걔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IIT 간 애들이 그냥 인구가 많고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임프루브 하려고 하세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자회로 2 파이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제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번호 순으로 쭉 해놓고는 잘라서 너랑 같은 조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데 이제 저랑 하필이면 한 명만 같은 조가 됐는데 전자회로 2는 수업이 좀 사람이 적어서 뭘 할까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뭐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이런 것도 있고 뭐 오실레이터들도 배우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야 우리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그 실험 수업을 같은 수업을 듣는 애들이 다 보면 그냥 뭐 아날로그 서킷을 주로 배우니까 아날로그로 뭐 예를 들면 이퀄라이저 만드는 거 이런 걸 잘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냥 밴드 패스 필터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노브를 돌리면 게인이 달라지게 하는 정도죠. 근데 이제 어, 데이터를 전송을 하자. 근데 그 당시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디지털 통신 수업을 아직 안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는 게 뭐 AM, FM 정도는 아니까 아날로그 통신 수업은 들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FM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AM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요것보다 한 2배 정도 큰 랩에서 한 100bps로 보내는 걸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100메가 아니고요. 이러겠지만 1994년 얘기예요. 그래서 100bps로 보내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죠. 만들어서 이제 어, 굉장히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디지털 통신을 어떻게 보면 전공을 하고 한 7, 8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게 디지털 CPM이라고 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 하나를 그냥 리인벤트를 한 거더라고요. FM 트랜스미터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다 만들고 보고서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어져요. 1994년에 전자전기 전공한다는 학생들이 무선 전송하는 걸 하니까 그런 걸 왜 하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컴공과 학생 친구들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뭐 법대 후배가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수업을 듣는 애들이 무선으로 비트를 날려서 어디 쓰냐 이러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놀랍게도 제가 이 푸시 기능 같은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종이로 신문을 받아보는데 그때는 아침마다 신문 배달하는 게 뭐 엄청난 네트워크였어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얘기를 했었죠. 도시에서 있어야 될 네트워크. 예전에는 뉴스페이퍼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중요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래에는 신문이 디지털 형태로 나의 기기에 와 있을 거다. 컴퓨터는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구독을 하면 정말 구독이라고 했어요. 구독을 하면 그냥 때가 되면 알림이 오고 그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 와 있을 거다. 그럼 나는 컴퓨터를 열어서 뉴스를 읽으면 되고 출력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이건 그냥 내가 나의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SF 소설에나 나올 일이야.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참 즐겨 읽던 SF 소설에 서기 2010년의 우주여행이라는 아서 클라크의 소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프로이드 박사가 이제 그 2001년의 우주여행이 첫 번째 소설이고 이제 이게 시퀄인데 자기 집 수영장에서 뭐 캘리포니아 좀 살겠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전화가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손목시계가 진동을 해. 그래서 전화가 왔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SF지 뭐.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푸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교수님 앞에 야, 이건 뭐지? 그럼, 뭐,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한번 무선으로 날아가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레이어 1 기기를 만들었어요. 아까 기준으로. 프로토콜이고 뭐고 개념이 없었어요. 있었겠어요, 제가 그럴 때. 그냥 저는 데이터 비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걔를 0101로 돼 있는 거를 그냥 디지털 CPM 기술을 이용해서 간단한 FM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마디파이를 해가지고 뭐 제 비트를 보내는 그런 걸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뭐 술 마시다가 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에 얘기했더니 딱 첫 마디가 뭐냐면 특허 내셨어요. 딱 그러는 거. 예, 예. 그때 냈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지금 그렇죠? 뭐 어디 저기 대한민국 정보통신 명예의 전당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푸시 기능 특허를 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다 이러면서 했을 텐데 바보같이 그냥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고 필요 없고 이러니까 그래 말도 안 되고 필요 없고 이건 오직 전자회로 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날린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기초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빌드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특허를 만들어야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얻은 교훈은 이거고. 여러분이 한 4학년쯤 되잖아요. 학부. 그러면 그때가 가장 창의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냐면 SF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자전기 또는 컴퓨터에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분야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알아요. 그렇죠? 허황되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알면서 상상력은 가장 풍부해요. 사람들이 뭐 이것만 해. 그건 뭐 이런 틀에 아직 안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주위에 특히 다른 과 친구들이 그런 거 뭐냐 이런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예, 저를 찾아오세요. 포항공대 학부 생활에 있는 한 저를 찾아와서 언제든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어 제가 바쁠 땐 찾아오지 마시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친구들이 다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 어디서 데자뷰 아닌가요 이거 교수님? 이러면 제가 그래 그런 것 같아. 자 뭐니 해가지고 보자고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포항공대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관련된 교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직무 발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가 많은 걸 처리해 줘요. 여러분은 잘 쓰기만 하면 돼요. 발명 명세서라는 것을. 예. 그리고 물론 직무 발명을 하면 안 좋은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실상 학교의 소유예요. 그런데 학교가 그걸 팔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소유니까 학교가 절반을 꿀꺽하고 나머지를 발명자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학교는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처리를 하거든요. 예, 심지어 그걸 팔러 다니는 부서도 있어요. 좋은 특허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있잖아요. 좀 검색을 해봐요. 물론 검색을 좀 해보고 이건 없는 것 같고 정말 이거는 SF 소설에나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미래 사회를 막 생각했더니 이런 게 미래에는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아무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미래에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특허를 낼 생각을 하세요. 그 주의할 건 뭐냐면 그게 특허는 시한이 있어요. 너무 빨리 또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딱 써놓고 묵혀놨다가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 푸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옛날에 한때 총명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좀 씁쓸해요. 그렇죠? 그때 특허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디스커버리는 뭐 요즘 앱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데이팅 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머리가 됐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챕터 2의 마지막에 인터넷이란 것은 처음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만들어 놨더니 그리고 가장 간단한 두 가지 프로토콜, 기본이 되는 IP, TCP 두 개로 패킷 하나 날리는 거. 그다음에 패킷 여러 개를 날릴 때 요거를 컨트롤을 잘 하는 거. 이것만 잘 스페시파이 해놨더니 무수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특히 이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무수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뭐 새로운 앱들이 생겨나고 있죠. 새로운 서비스가. 그러니까 대단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고 봐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3 들어가겠습니다. 네. 챕터 3가 페이지가 많아요. 예. 교과서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를 조금씩 조금씩 제가 더 추가해서 설명할 것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트로덕션, 티피컬 인스톨레이션, 전형적인 설치 어떻게 돼 있나 뭐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어드레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이서넷이라는 어떤 네트워크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 IP 어드레스의 어드레싱 하는 것과 뭔가 다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고 오늘도 설명했지만 어, 굉장히 넓은 의미, 광의의 패킷이라는 게 있고 협의 패킷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좁은 의미로는 IP 패킷을 패킷이라고 하지만 뭐 다른 그 레이어들에서도 다 패킷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정보의 덩어리이기만 하면. 그런데 이서넷이라는 녀석에서는 그 패킷을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서넷 프레임, IP 패킷 이렇게 어, 협의로 부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피지컬 레이어, 이서넷이라는 녀석의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슬로티드 이서넷, 허브 이서넷, 그 다음에 알로하, 넌 슬로티드 알로하 이렇게 해서 섹션들을 몇 개 구성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이 제가 이서넷 하니까 여러분이 이더넷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저기 이서넷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거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표준 발음은 이서넷이에요. 이서넷. 근데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거 눌러보시면 여러분 PDF로 올려놓은 거는 링크가 다 살아있으니까 눌러보면 이서넷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는 뭐 어쨌든 이 과목에서 두루두루 배우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래서 이서넷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리진이 뭐냐인데 어, 일단 이서라는 게 있는데 철자가 두 개예요. 찾아보면 여러분 A가 붙은 이서가 있고 A가 없이 ETHER로 돼 있는 이서가 있어요. 둘 다 발음은 이서예요, 이서. 예. 그리고 여기 앞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luminiferous. 이게 뭐 여러분 뭐예요?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라든가 이런 데 익숙해서 아, 이게 빛이라는 뜻이겠구나 대충 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빛을 가지는 네, 빛을 사실은 캐리하는 이란 뜻이고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테르라고 하는 거 있죠. 물리 시간에 에테르의 존재를 뭐 부정하고 에테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단어를 물리에서는 에테르라고 읽고 그렇죠? 컴퓨터 하는 사람은 이더 해서 이더넷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발음이 바뀐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포항공대 올 정도면 에테르 또는 이서라는 매질, 가상의 매질이 가정이 되었고 그 매질을 통해서 어, 전파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죠. 전자기파라는 것이 프로포게이트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또는 빛이 프로포게이트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고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다 알다시피 뭐 물결이라든가 음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들 뭔가 매질이 있어야지 파동이라는 게 전파되니까 파동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니까 뭔가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했고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그 기계공학과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고는 아마 병특을 하고 지금은 연구소에 소장인가 하시는 분인데 민태기 박사님이라고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래로 가장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과학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내용이 유체역학에 네.
사실 유체역학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다루잖아요. 기계과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캘큘러스 시간에 머리 아팠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유체역학 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학과 관련되는 거예요. 컬이라든가 다이버전스라든가 뭐 라플라시안 뭐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언제 또 다 했어요. 전자과 학생들은. 물론 컴공과 학생들은 물리 시간에 하고는 안녕 그랬겠지만 전자과 학생들은 전자기학, 전자파 시간에 또 막 했었죠. 놀랍게도 맥스웰이 이 four equations를 어떻게 보면 뭐 정립했다고 하나요? 예, 할 때 그 가정이 뭐였냐면 에테르라는 이 매질이 있고 얘가 유체 현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전자기파를 전파한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컬이라는 게 이렇게 도는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유체가 이렇게 어떤 면을 통과하는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맥스웰은 에텔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 유도한 거예요. 맥스웰은. 그리고 여기 맥스웰뿐만 아니라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이 사실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맥스웰 헤비사이드 포 이퀘이션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아는 폼 있잖아요. 그 인티그랄 폼이랑 디퍼런셜 폼 맥스웰 이퀘이션을 사실은 다 어, 맥스웰이 만든 게 아니라 맥스웰이 해놓은 거 보고는 이렇게 복잡해 이러고는 헤비사이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립한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맥스웰은 네개의 이퀘이션만 한 게 아니에요. 맥스웰이 정립을 했다 그랬잖아요. 맥스웰은 5개의 이퀘이션을 써서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가 간혹 잊어버리는 포스와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연결하는 그 로렌츠 이퀘이션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F는 어떻게 해요? 뭐 Q 크로스 V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두 텀 있는 거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다들 큰 공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음, QVB였나요?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얘가 전기장애의 효과고 얘가 자기장애의 효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마 로렌츠 이퀘이션 또는 로렌츠 포스라고 할 텐데 이것과 네 개의 이퀘이션. 그래야지 우리가 뭐 모터라든가 모터는 이렇게 전자기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선이 힘을 받고. 예. 여러분이 아는 그 네 개 이퀘이션에서 F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5개래요. 사람들이 자꾸 네 개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화가 난 어떤 사람의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왜 5개인데 자꾸 네 개라고 하냐.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자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어쨌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스토리컬하게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저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시리즈 오브 익스페리먼트래요. 그러면서 저것이 또 에틀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돼 있는 데가 많던데 부정한 게 아니라 없어도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래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했는데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였대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1887년에 나왔어도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스페셜 티어리 오브 렐러티비티를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전히 이때는 에테르 is not needed지 에테르는 없다가 아니었대요.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버트랜드 러셀 이름은 좀 들어봤죠? 버트랜드 러셀은. 그래서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이해, 프린시피아죠. 그러면서 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버트랜드 러셀이랑 화이트헤드가 당대의 수학자들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물리학에서의 프린시피아 또는 프린키피아에 해당하는 책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두 사람이, 프린시피아 매서메티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1권을 쓰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뭐 저는 모르는데 수학자인 친구 얘기로는 1 더하기 1이 왜 2냐를 놓고 뭐 한참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완전한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수학에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책을 잘 못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괴델이라는 젊은 학자가 나타나서 에이, 형님들 그거 안 돼요 어차피라는 걸 증명했죠. 그래서 뭐 불완전성의 증명인가요? 불확실성이 아니라 불완전성.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화이트헤드가 책을 여러 개 썼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예전에 읽었어요. Introduction to Mathematics라는 책인데 이게 1911년작인데 저게 번역이 돼서 한참 동안 굉장히 많은 여러분처럼 과학, 수학 좋아하는 어린이까지는 아니고 중고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읽혔어요. 지금은 뭐 온갖 재미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클래식 책들만 읽었어요. 여기에 놀랍게도 서문쯤에 보면 뭐 이 에텔의 존재를 너무나 확신하는 듯한 말이 나와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 당대의 수학자가 1911년에 이 책을 썼는데도 에테르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미 발견했는데 스페셜 티어리 오브 렐러티비티를. 그리고 더 웃긴 건 뭐죠? 예, 여기 제가 이름을 차마 못 쓰는 이상한 사람이 있죠. 독일어로 뭔지는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희대의 악마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라. 예,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냥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데 감옥에 가서 이 악마가 문제는 책을 써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그 세뇌하는 책을 쓰죠. 나이 투쟁 뭐, 또는 뭐 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근데 저기도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저 책에도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학자들이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발견한 걸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책에도 보면은 그 일부 유태계 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비난을 하면서 지구가 지금도 도도한 에테르의 공간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 공간을 돌고 있대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서양에서는 이 에테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뭐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병인 양료가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니까 뭐 대충 알겠죠, 상황이. 아무도 이런 용어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에는 에테르 또는 이서라고 했어요. 제가 이서, 이 발음 이서라고 했어요. 이서라는 것은 뭔가 전체에 다 퍼져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를 전달하는, 빛을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매질이에요. 뭔가 신비의 매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이서넷이라는 것을 발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자가 여기 있는 맷칼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래요. 이게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인가 뭐 이럴 거예요. 제록스는 여러분 그 카피 머신 만드는 회사였죠. 예, 카피 머신 말고도 온갖 재밌는 걸 다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마우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뭐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다고 주장해요. 또 뭐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신의 연구소처럼. 그런데 만들면서 자기들이 만든 조그만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 모든 데이터들을 잘 실어 나르고 뭐 모든 곳에 앞으로 번성하라 이러면서 이름을 이서넷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냐면 이 이서넷이라는 뭐 프로토콜들의 어떤 집합이죠. 얘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상위 레이어인 링크 레이어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있겠고 이렇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연도를 보니까 이미 어쨌든 인터넷이라는 녀석은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번성해라 이런 뜻으로 데이터도 잘 되고 이런 방식도 번성해라는 뜻으로 했는데 자,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저 만들어진 게 지금은 뭐 100mbps, 1GBps 이거 우리 텍스트북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옛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빠른 이서넷 표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바이즈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뭐 프리픽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과학이라든가 기술에서 쓰는 통신과 관련해서 특히 넣어놨는데 이 킬로일 때만 소문자를 쓰고 나머지는 대문자를 쓰는 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얘를 대문자로 좀 쓰지 마세요.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예. 킬로미터 하는데 대문자로 막 쓰는 거.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369에서 3으로 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말을 세계 단위로 찍는 거죠, 서양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될 만한 숫자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뭐 535, 1605 킬로헤르츠. 이게 AM 라디오 주파수예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88108 메가헤르츠가 FM 라디오 주파수 우리나라. 그다음에 3기가헤르츠는 예전에 제가 저기 시험 문제 내고 막 전자과 입시 시험 문제 그때 학과에서 막 내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이제 좋아해서 저걸 냈는데 3GHz를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면 파장이 10c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그렇죠? 3기가일 때 10cm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하나 기억해 달라고.
참고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이게 108km per hour란 뜻인데 여러분이 이제 간혹 가다가 뭐 풍속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킬로미터 per hour로 잘 안 쓰죠. 초속 얼마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두면 여러분은 그래도 킬로미터 per hour에 익숙하잖아요. 자동차를 타든 뭐 쉽게 컨버전 할 수 있는데 요거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게 뭐 초등학교 산수 하면은 뭐예요? 30m per second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속 30m예요. 108km 정도 다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108km로 달리잖아요. 물론 과속일 수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110 이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딱 똑딱 하는 사이에 30m 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졸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겠죠. 조심하세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8km per hour로 가는데 5분 동안은 몇 킬로미터 갈 것 같아요. 네. 1분 동안은 1.8km, 5분 동안은 9km, 뭐 이런 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고속도로에서는 100km로 달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108km로 달린다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아, 몇 킬로 남았으니까 이 속도로 가면 몇 분 후에 도착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바이트 할 때는 일부러 대문자 B를 쓴다는 거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테라, 페타, 엑사, 뭐 제타, 요타가 있다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선넷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 찾아봐도 잘 나와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우리 교과서는 말했지만 이게 어떤 한 시점에 샘플링 해놓은 거죠. 예, 교과서를 저술할 때. 그래서 위키피디아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잘 되고요. 특히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확률 모델이라서 틀린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이 아주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찾으면 굉장히 설명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 되겠어요. 참고로 퀴즈 문제에 있는 걸 제가 하나 괄호를 채우는 거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래서 아, 됐다. 학생들이 그냥 집어넣어서 답을 내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어떤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등학생 리포트 딱 보면 리포트를 냈는데 처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서 뭐 하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야, 인생이란 뭐니?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긁어서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 보고 너는 사람이 아니냐 뭐 이랬다는데 어, 조심하세요. 퀴즈 할 때. 자, 어쨌거나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서넷이 조그만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드는 프로토콜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점점 더 향상된 표준을 만들면서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지금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조그만. 그런데 캠퍼스 에리어라고 이런 표현도 써요. 캔이라고. 캠퍼스 에리어.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심지어 와이드 에리어도 커버할 수 있는 이서넷 프로토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이서넷이라는 것이 매우 넓게 퍼져 있고 그동안 70년에 뭐 벌써 그러면 얼마예요? 반세기가 됐죠. 그동안 엄청난 발달을 이뤘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이 와이파이 테크놀로지와 인터워크 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왔다는 거죠. 와이파이가 사실은 요 따라서 간 거죠. 잘 결합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우터라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피컬 인스톨레이션을 보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게 컴퓨터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간단히 우리가 말하던 호스트들이에요. 뭐 프린터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이상한 녀석이 있어요. 하나는 허브라는 녀석이고 하나는 스위치라는 녀석인데 참고로 이 허브라는 것은 지금은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허브를 보잖아요. 어디서? 그러면 아마 저희 연구실에 와서 저희 먼지 묻은 캐비넷을 열었더니 뭐 나온 거라든가 이런 보면은 뭐 2005년 포항공과대학교 자산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걸 거예요. 지금은 안 쓴다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은 다 이선의 스위치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스위치도 여러 레벨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라고만 할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 컴퓨터들과 하나의 허브 여기 옵솔리트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의 스위치로 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일단 옛날 거니까 전속률이 뭐 메가 기가 단위. 근데 여기는 보면
좀 더 올라가고 그렇죠. 예, 내려갈 수도 있고 10기가 뭐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스위치가 허브보다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해요. 왜 그런지는 또 보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요런 건 좀 봤을 거예요. 이런 기기들은.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를 잘 봐야 되는데 요런 거를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특히 요게 지금 잘라놨는데 여기 보면 두 줄씩 이렇게 꼬여서 여러 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페어로 돼 있는 게 여러 개 들어있는 이런 케이블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정도의 페어가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런 걸 그냥 커넥터라고 하는데 얘를 잭이라고 하고 얘를 플러그라고 불러요, 보통. 예, 둘 다 그냥 커넥터라고도 하는데 근데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은 거의 이제 집 전화를 안 쓰니까 그렇지만 집 전화는 쓰는 게 이런 RJ11이라는 좀 조그매요, 요 플러그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서넷에 쓰는 것은 RJ45, RJ45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는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게 이름은 저렇게 돼 있지 않고요.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용어가 있는데 어, 포지션, 위치와 컨택 안에 있는 금속 개수에 따라서 커넥터 이름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대요. 뭐 8P8C 그러면 8 포지션 8 컨택트. 그런데 저 아까 케이블에 나온 선을 요 각각의 컨택에다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거 8개면 이걸 저 8가닥을 어떻게 매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준 중에 하나가 RJ45인데 그것이 이서넷에서 쓰여서 그냥 사람들이 이서넷 커넥터를 RJ45 커넥터라고 부른대요. 네.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케이블은 여러분 뭐 케이블 생각하면 전원 케이블 이런 거 생각하니까 뭐 별거냐 싶지만 실제로 RF 케이블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안 구부러져요. 그런데 요건 딱 보면 그냥 선도 구리선 뭐 몇 가닥으로 돼 있으니까 인스톨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벽에 쫙 깔려 있어서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RJ45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잭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이런 케이블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매핑하는 것까지도 표준으로 다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그 이서넷 스위치라는 것과 이서넷 어댑터라는 용어들이 막 혼재해서 쓰이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그 꽂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안에 컴퓨터를 열어서 슬롯에 꽂았으면은 랜 카드라고 불러요.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컴퓨터가 이서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서넷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드웨어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뚜껑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슬롯에 꽂는 건데 요즘은 USB 이런 게 워낙 잘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이 또 있죠. 그렇죠? 제 컴퓨터에도 이런 놈이 달려 있는데 이런 거를 또 뭐 어댑터라고 하는데 둘 다 어댑터예요, 사실은. 네, 둘 다 어댑터고 윈도우즈 그 안에 컨트롤 패널 열어가지고 하면은 얘도 어댑터라고 하고 얘도 어댑터라고 하는데 그냥 랜카드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저기에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터가 이서넷 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널, 엑스터널 차이일 뿐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이 교과서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강의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좀 봤는데 이 섹션 3.2에서는 이제 주로 세 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가운데 얘기하는 것만 이서넷의 역사이고 앞에 뒤에는 프리 이서넷, 이서넷 있기 전에 이서넷에 영향을 준 어떤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와이파이 얘기를 해요. 와이파이 자체가 이서넷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Before the Advent of Ethernet 해서 뭘 얘기하냐면 아까 잠깐 앞에서 봤던 더 알로하 넷이라는 걸 볼 거예요. 알로하는 이름에서도 뭐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하와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에 이제 있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들이 이제 호놀룰루에 있는 메인 캠퍼스에서 뭐 예를 들면 지진 탐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센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하와이안 아일랜드에 얘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유선으로 못 하겠죠. 예, 뭐 해저 케이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대학에서 해저 케이블 어떻게 깔아요? 무슨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선으로 뭔가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알로하 네트워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서넷이 유선 네트워크잖아요. 아까 봤지만 이서넷은 유선 네트워크인데 이 영감은 이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칼프라는 제록스에 있던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잠깐 알로하의 와이어드 버전을 만들면 유용하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다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안 아일랜드. 예전에 이게 아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줄 알고 썼다가 제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예, 아이가 두 개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예. 자, 그 다음에 알로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로 써놓으면 무슨 축약어인 것 같은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서양 사람들이 축약어처럼 돼 있는 걸 만들 때 사실은 이름을 지어놓고 거꾸로 하죠. 거꾸로. 억지로 막 두들겨 맞추죠. 이 알로하도 사실은 그냥 정말 하와이에 자기들이 있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막 이름을 복잡하게 뭐 붙였대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장명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밌는 이름을 지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들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뒤에 어떻게 단어는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정 안 되면 뭐 찾아내서 하세요. 자, 그럼 이서넷이란 무엇이냐? 이서넷은 어쨌든 메칼프가 영감을 받았어요. 알로하에서. 그런데 와이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알로하가 와이어리스고 이서넷은 처음에 와이어드 버전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와이파이인데 그럼 와이파이는 또 뭐냐? 여기에 있죠. 와이파이는 어떻게 보면 다시 와이어리스 버전인데 이번에는 이서넷을 보고는 와이어리스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가서 무선에서 시작한 어떤 게 있었는데 영감을 받아서 유선을 만들어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나서 다시 무선으로 간 것이 와이파이. 그래서 요 중간에 이서넷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뭐 알로안에서 아직 있느냐? 아니에요. 끝났어요.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다 분석도 됐고. 근데 이서넷은 말했지만 50년이 지나도 계속 고잉온 고잉온 해가지고 제가 어디 찾아놨는데 제가 앞에다 어디 찾아놨는데 IEEE에서 나온 이 이서넷 반세기 동안 진행된 이서넷의 이 디벨롭먼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제일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거 컴퓨터를 그냥 옆에 있는 컴퓨터 연결하는데도 쓸 수 있게 좀 바꿔보자. 무선으로 하지 말고. 무선은 어쨌든 복잡한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94년에 제가 전자회로 들을 때 무선으로 아무도 안 했어요. 아마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와이어드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알로하 네트워크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임프루브를 했는데 임프루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면 뭐 길어지지만 이런 거예요. 전파로 뭔가를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1와트로 쏘잖아요. 1와트로 쏘면 그냥 조금만 벽 뚫고 몇 번 가고 유리창에 몇 번 대고 나면 그냥 어, 10의 마이너스 10승 와트 이런 식으로 수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0dBm으로 쏘면 30dBm이 1와트예요. 30dBm으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1와트, 1와트. 그러면 뭐 몇 개 건너가고 나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면 저기는 마이너스 뭐 100dBm, 마이너스 70dBm은 예사예요, 그냥.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신호가 작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파수라는 것이 무선 통신에서 대표적인 스케어스 리소스거든요. 근데 알로하 네트워크는 무선을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파수를 어떻게 쓰냐면 예전에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두 개로 쪼갰어요. 많이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내가 보내고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같이 하면은 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쏘는 건 1와트로 쏘는데 받는 거는 그것보다 130dB 낮은 마이너스 100dBm으로 받는데 여러분이 스코프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실로스코프 이런 걸로. 여러분이 보내는 시그널이 이만큼 보이면 받는 시그널이 보이겠어요? 일단 사람 눈에 안 보이죠. 프로세싱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막 오만 수를 써도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데 자 이제 케이블이 있다고 해보세요. 케이블. 케이블이 있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연결돼 있어요. 내가 1와트로 보낸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1와트로 보내요. 근데 케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파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로예요, 수로. 수로인데 감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파이프 있잖아요. 플라스틱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서 위에는 뚜껑을 버리고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에 앉은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놓고 물을 채워놓고는 여기서 빨대에다가 뭐 탁구공 같은 걸 붙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실험 많이 했죠. 이렇게 흔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신호가 퍼져 나갈 텐데 케이블은 감쇄가 굉장히 적다고 보면 돼요. 실제 이런 것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케이블을 쭉 해서 그냥 연결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와이어드로 하면은 내 신호나 저 멀리 있는 신호나 별 차이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와이파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여기 액세스 포인트 달아놓고 여기서 1와트로 쏘잖아요. 그럼 몇 개 건너가서 그냥 마이너스 45 dBm 이렇게 뭐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른 짓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피지컬 레이어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그래서 이 와이어드 버전으로 가면서 기존의 와이어리스였을 때는 못하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테크놀로지가 점점 좋아져요. 제가 처음에 오른쪽 빌딩, 왼쪽 빌딩 비유를 했잖아요. 점점 더, 이런 기능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수학적, 논리적인. 그런 게 예전에는 공상과학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발달하면 구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